안녕하십니까 부모님. 아이의 수학적 성장을 지원하는 부모되기 고등학교 수학 수업 이렇게 합니다. 강의를 맡은 비슬고등학교 수학교사 김춘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아이들 집에서 온라인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행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실행을 하면서도 우리 아이가 수학을 정말 잘 하고 있는 건지 많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으며 수학은 무엇이고 그리고 수학 공부하는 방법,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나아가 대학교 입학해서 수학을 어떻게 잘 해낼 것인지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부모님의 역할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수학 수업 이렇게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다항식이 나오고요. 두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 세 번째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1학기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집합과 명제, 함수, 순열과 조합, 이렇게 6단원을 2학기에 완료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그리고 요 함수입니다. 요 세 단어는 함께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요 각 단어를 따로따로 배우지만 방정식과 부등식이 관련이 있고 그리고 도형과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함수까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면 고등학교 1학년을 아주 무사히 잘 마친 거고요. 요 사고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능에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나중에 수능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미적분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때 요 사고들을 융합해서 작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앞서 배우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학기 초에 학교에서는 성취 기준을 설정을 하고 평가 기준을 수립합니다. 여기 대칭 이동에 관한 성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취 기준에 따라서 평가 기준을 마련을 하는데 평가 기준은 상, 중, 하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를 보시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중에서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상에서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은 하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은 조금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중간 단위 수준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상 수준에서는 구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정을 설명한다는 것은 서술형 평가에서 그 과정을 글로 쓸 수 있고 또는 수행평가에서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기회를 줌으로 해서 그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에서도 값을 구할 수 있다. 수를 구할 수 있는데 뜻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지필 수행평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지필평가 그리고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공지를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표를 보셨을 텐데요.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필평가 60%, 수행평가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펜이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수행평가 40, 잠시만요. 네, 수행평가 40%.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지필평가 60과 수행평가 40
일선 학교에서 이제 보통 이런 정도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중간고사의 선택형, 서술형 66점, 34점이 되어 있습니다. 서술형에서 34점을 적는 이유가 서술형 문제가 전체 한 학기 평가 100점 중에서 20%, 100점 중에서 20점, 총 20%의 비중을 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중간고사에서 34점, 그리고 기말고사에서 34점 순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형 문항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출제를 했던 문제인데요.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두 함수 FG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는 상수함수, G는 항등함수이다. F11 더하기 G3은 7이다. 해서 다음의 값은 무엇인가요? 라는 물음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은 교과서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유제, 예제, 그리고 단원 평가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문항을 출제를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수함수와 항등함수에 관한 두 가지 문제를 결합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시험 공부를 할 때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시험 준비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결합을 해서 풀 것인가, 또는 어떻게 숫자를 바꿔서 내가 한번 문제를 변형해 볼 것인가, 이런 과정까지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주면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서술형 문항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역시 변형한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 세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풀이를 적는 란이 주어지는데 지금 여기 보면 풀이 1, 풀이 2 이렇게 두 가지의 답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풀이 과정을 이용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풀이 과정도 하나로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항상 두 가지 정도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요 문항 같은 경우에도 식을 변형하는 방법에서 두 가지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아이들은 이것들을 각각 공부를 하고 나아가서 나는 또 다르게 풀 수 있는데까지 고민을 해본다면 좋은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 성적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성취 기준을 달성하고 선택형 서술형 문제를 잘 풀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실시하는 수행평가를 꼼꼼히 해내면 됩니다. 성취 기준하고 평가 기준, 그리고 수행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알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년 매 학기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학생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수학, 그리고 수학 공부. 지금부터 제가 수학은 무엇이고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머님들은 수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학은 자연의 언어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수학은 깊이 생각하는 학문이다. 사실 모든 학문이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 학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깊이 생각하는 학문은 수학적으로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수학적으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입니다. 그 중에서 why, 왜라고 하는 부분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의심하고 탐구하게 하는 것, 합리적인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의심을 해라. 탐구를 해라. 합리적이어야 한다. 다양해야 한다. 그리고 답이 아니라 해결 방법이다. 요 5가지를 명심하시면은 수학적 사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그것을 탐구하는 것. 합리적인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수학적 사고입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왜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던집니다.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도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이 수학을 잘 하는 방법입니다. 수업 중에 제시된 학습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습지의 말미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왜라는 질문을 적게 만듭니다. 이 학생은 조금 포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합은 왜 배울까? 논리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 배운다 라고 적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집합을 왜 배우는지 선생님이 얘기해 주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답을 찾아간다면 학습 동기도 부여되고 수학적인 사고가 길러질 것입니다. 합리적인,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문제에서 2가지 풀이 과정이 있는 문제를 보여드렸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로 출제를 했던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경주, 평창, 제주도를 가려고 한다.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풀이 과정은 2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 문제를 그냥 풀고 답이 맞았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답지에 있는 풀이가 내 풀이하고 같은지, 선생님의 풀이가 내 풀이하고 같은지, 친구의 풀이가 내 풀이하고 같은지 비교해보고 다른 풀이라면 그것을 익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합리적이라면 말이죠.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생각하기. 여기 손바닥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그리고 검지손가락, 중지, 약지, 그리고 소지, 새끼손가락까지 5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왼손을 펴시고 엄지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올해 2020년, 2020은 어떤 손가락일까? 한번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또 어머님, 아버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수학적인 사고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약지 손가락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이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서로 다른 풀이 과정이 나올 겁니다. 그것들을 모두 존중해주고 합리적이라면 모두 존중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수학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 지금까지 제가 학교에서는 이런 수학을 배운다. 그리고 어떻게 배우는지 알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인 사고란 무엇인가 얘기를 했습니다. 수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때,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하면 잘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수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자녀들이
쭈뼛쭈뼛 하면서도 몇 가지는 대답을 합니다. 다만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죠. 실천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페이스북, 아이들 SNS 많이 하죠. 여기에서도 수학을 같이 공부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에게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이거야 라고 조언해 줄 만한 것 없을까요?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원리, 수학은 원리에 충실해야죠. 익숙함과 반복이죠. 연습만이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의 양은 유한하다. 중학교 때처럼 대충 외우고 숫자 대입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오래 생각해보고 써보고 이해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거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다. 누구나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실천하기 제일 좋은 4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난 어떤 생각을 할까? 두 번째,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무엇일까? 세 번째, 외출하려니 입을 옷이 없네. 네 번째, 모든 것은 이것에서 시작된다. 난 어떤 생각을 할까? 수학적인 사고가 어떤 것인지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합리적이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Divide each of these shapes into halves so that both halves are the same shape. 이 도형을 똑같은 모양의 2개의 도형으로 나눠보라 이런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금방 답을 찾습니다. 이런 문제도 2개의 모양으로 바꿔보자, 나눠보자. 이런 답이 나오고요. 이런 문제,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만 동영상을 일시 정지를 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이렇게 됩니다. 난 어떤 생각을 했나? 다음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저는 답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답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답도 있을 수 있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나는 다르게 생각했다. 라고 생각한 친구가 수학을 잘 하는 학생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인 자녀가 있다면 아주 가능성이 높은 학생입니다. 오늘 수학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러 간다면 나는 어떤 학생일까? A라는 학생입니다. 선생님, 이 문제 여러 번 시도해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아주 적극적이죠. 이런 학생 분명히 성적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B와 같은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요? 선생님, 이 문제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풀이를 물어보는 학생입니다. 앞서 수학적 사고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풀이 외에 또는 답지의 풀이 외에 다른 접근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물으러 오는 학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기출문제집을 출판사별로 구입해서 푸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3권씩이나 사서 풀어야 될까? 돈이 너무 아깝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출판사별로 풀이가 달라서 그것을 공부해보고 싶어서 구입을 했다라고 말입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여기 보이는 자도, 컴퍼스도 아닙니다. 수학은 손에서 시작하는 학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도구는 종이와 연필입니다. 먼저 종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파피루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이퍼의 어원으로서 나일 강변에서 자라는 갈대와 같은 식물입니다. 종이의 재료,
파피루스 이렇게 생겼고요. 파피루스로 만든 최초의 종이. 하지만 지금 사용하는 종이의 근원은 중국의 최륜이 만든 종이입니다. 종이는 왜 중요할까요? 종이는 우리 머리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니 생각이 전개가 잘 안 돼. 앞서 풀어봤던 도형 문제도 종이에다가 도형을 그려서 손으로 써서 하면 훨씬 잘 풀립니다. 뭐 적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손가락을 사용하면 훨씬 더 잘 풀립니다. 그냥 눈으로만 풀면 잘 안 풀립니다. 종이는 내 사고 과정을 기록으로 남김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고 또 내가 사고한 것을 점검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논리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장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손끝에서 내 생각이 시작된다 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종이에다가 문제를 적고 풀이 과정을 적으려고 할 때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틀린 풀이라도 적으면서 생각을 해야지 올바른 풀이 과정이 나옵니다. 교사인 저 또한 어려운 문제는 바로 정답 풀이를 적을 수 없습니다. 틀린 풀이를 적어보면서 올바른 풀이로 나아가는 것이죠. 손끝에서 생각이 시작된다. 틀린 풀이라도 적어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뇌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생각합니다. 놀라운 실력의 연주자들은 뇌의 명령을 일일이 받아서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뇌하고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서 손으로 종이에다가 풀이 과정을 잘못된 풀이든 옳은 풀이든 적으면서 사고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릴 때 곤지곤지, 잼잼, 그리고 작은 물건들을 만지게 하면서 손을 자극시켰던 것이 아이의 뇌를 자극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람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식을 차렸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바로 손가락입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손이 뇌하고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다. 쓰면서 생각해라. 이게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은 손에 축적됩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그러면 접근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저도 그런 문제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쓰면서 생각해 보자. 이게 자연수에 대한 문제라면 1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해보고 하는 것을 NGD라고 하는데 틀린 풀이 과정이든 또는 쓸모없는 과정이든 그 과정들은 결국에는 의미가 있는 과정이었다. 사고를 자극하는 과정이다. 좋은 문제풀이 방법이다. 아이가 틀린 풀이를 적더라도 또는 쓸데없는 것을 적더라도 이것은 의미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자. 이것이 두 번째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외출하려니 옷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녀를 본 적이 있죠. 분명히 어제 또는 지난주에, 지난달에 옷을 사줬습니다. 근데 옷이 없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옷장 정리를 자기가 안 하면 옷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옷장 정리를 다 해줬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꺼내 입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매일 아침 수학 문제를 풀고 주말에도 풀고 짜투리 시간에도 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막상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조언은 앞서 얘기했듯이 쓰면서 사고를 자극해라.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수학적인 개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뭐라도 쓰면서 생각을 해라. 일단 1차적으로 이런 조언을 해줄 수가 있죠. 두 번째, 이 학생은 개념이 부족한 것이라면 자기가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단순히 사고를 자극하는 것만으로 끄집어내지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정리를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해보는 것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학생은 심리적인 멘탈 부분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조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것들을 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학을 공부할 때,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단계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념이 부족한 단계, 실전에서 막히는 단계,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가 안 풀리는 단계. 제일 먼저 개념이 부족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런 친구는 다양한 풀이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풀이를 자기 입으로 설명하는 활동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꺼운 문제집, 남들이 푸는 많은 문제집을 풀 것이 아니라 얇은 문제집 또는 교과서만이라도 풀어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것, 풀이를 설명하는 것, 이것은 학교에서도 수행평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설명을 하면서 개념을 쌓아가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개념을 쌓았다. 실전에서 막히죠.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개념을 쌓긴 쌓았지만 개념 정리를 스스로 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집 앞에 보면 단원별로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개념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출판사의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적은 것을 열심히 베껴서 적었습니다. 수학 노트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 선생님 겁니다.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트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옷장 정리하듯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전에서 막힘없이 개념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도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친구들은 공부를 할 때 정답을 맞추기보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집중을 하고 최소 2개 이상의 접근 방법으로 푸는 것이 중요하다. 식으로, 그림으로 다양한 풀이 과정을 찾는 것이 고난이도 문제를 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좀 잘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학적 문제 해결 전략, 규칙성 찾기, 식을 재구성하기, 그림 그리기, 대칭성 이용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경우를 나누어라, 기후성을 생각을 해라, 역으로 생각해라, 기류법, 일반화 등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규칙성 찾기는 이런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숫자들을 더했더니 1000이 되었어. 그럼 그 숫자들을 곱했을 때 가장 큰 수가 되기 위한 값은 언제인가? 그리고 그 값은 얼마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더했더니 1000이 된다. 이런 경우는 엄청나게 많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을 사용을 해본다면 하나하나 해보는 방법이 있겠죠. 1을 1000번 더하는 경우 곱하면 1이 되네. 2를 500번 더하는 경우 곱하면 2의 500제곱이 되네. 언제 제일 클까? 하나하나 해보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만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규칙성을 찾을 때 좋은 방법은 지금 여기 보이는 1000이 좀 큰 수다라는 생각이 들면 1000을 2로, 3으로, 4로, 5로 줄여보는 겁니다. 해서 작은 숫자부터 해보았을 때 규칙을 찾으면 1000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식의 재구성입니다. 인수분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또 치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치환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 치환, 식을 다루는 것. 식을 다루는 것은 아이들이 많이 직접 적어보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그림 그리기.
수식에 숨어있는 기하학적인 의미. 모든 분수는 직선의 기울기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2분의 1이라는 분수를 생각을 할 때 단순히 두 개 중에 하나 아니면 한 개의 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2분의 1이라고 하면 0,0과 2,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점이라는 것을 그래프로 연결을 시켜보는 거죠.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기울기로 연결을 시켜보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듯이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도형, 그리고 함수 이것들이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식을 그림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칭, 선대칭은 무엇인가? 점대칭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수학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대칭에 관한 것들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정보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규칙성 찾기, 식을 재구성하기, 그림 그리기, 그리고 대칭성 이용하기 이런 4가지 전략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이것에서 시작된다. 대학교를 진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수시, 정시를 모두 준비를 잘 하는 것이죠. 학생부도 빵빵하고 자기소개도 또 잘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은 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적용이 되긴 하겠지만 예는 수학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것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바로 흥미입니다. 흥미로운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로 도형을 많이 그려보았습니다. 어떤 다각형까지 그릴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과학 시간에 행성의 자전 공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든 행성은 자전을 할까? 모든 행성은 다 공전을 할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에서 경찰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관공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아이는 과거로 가서 언제부터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덕 시간에 성선설, 성악설을 배웁니다. 태어날 때 착한지 악한지 판별하는 방법은 없을까? 왜 아직도 이것이 논란거리가 되지? 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과정을 수학적 모델링을 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용이 될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 질문으로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흥미에서 시작이 되어서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활기록부 또는 자기소개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수학에 굉장히 흥미가 많다. 이렇게 하고 뒤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때문에 흥미 다음에 반드시 활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부분 수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 중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1차적으로 인터넷 조사, 독서, 질문, 토론을 실시합니다. 인터넷 조사라고 하면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만 인류를 위한 아주 위대한 발견을 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미국의 학생이 이런 흥미를 가졌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친구, 굉장히 잘 따르던 삼촌이죠. 그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아빠 췌장암인데 왜 못 고쳤어?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빠가 췌장암 검사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너무 늦게 발견했어. 그래서 이미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 아이는 질문을 또 던집니다. 왜 검사 방법이 어려워? 왜 그렇게 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 암에 관련된 그리고 췌장에 관련된 검색을 시작합니다. 논문들을 찾아보고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혈액을 간단히 채취를 해서 그 췌장암이 걸렸을 때 생기는 단백질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키트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췌장암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일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단순히 인터넷 검색으로요. 그 아이와 우리 아이의 약간의 차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구글에서 영어로 검색을 했을 겁니다. 저희는 보통 한글로 검색을 하죠. 정보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검색을 해보는 방법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적어야 됩니다. 단순히 흥미로웠다? 아닙니다. 재밌었다?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배운 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웠다. 그것을 적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캠퍼라고 창의적인 사고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S는 대체하다, C는 결합하다, A는 적용하다, M은 변경하다, 축소하다, 확대하다, P는 새로운 용도로 바꿔 사용하다, E는 제거하다, R은 거꾸로 또는 재배치하다. 제가 앞서 교과서에 있는 것을 시험 문제로 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보여줬던 게 결합의 예였죠. 결합. 시험 문제 출제할 때 교사인 저는 다음과 같은 사고를 통해서 문제들을 변형을 합니다. 아이들은 발명 대회 나갈 때 이런 과정을 많이 사용하죠. 연필과 지우개를 결합하자. 그게 바로 컴바인 C입니다. 스캠퍼의 C에 해당하는 것이죠. 앞서 질문을 가지고 배웠던 점에서 간단하게 시간과 공간만 바꿔봐도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미래에도 할 수 있을까? 또는 과거에는 어땠을까? 미래 그리고 과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데 유럽에서는 어떨까? 미국에서는 어떨까?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스캠퍼의 기법입니다. 그러면 2차적인 흥미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다시 2차적인 자기주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심화 활동으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논문 작성까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배운 점을 적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역사 수업에서 시작된 자기주도적 활동. 역사, 왜 수학인데 역사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 수업 시간에 과거의 공공기관에 흥미를 가졌다. 두 번째, 경찰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인터넷으로 조사해봤다. 세 번째, 경제활동이 시작되고부터 있었다고 배우고 깨달았다. 자, 흥미를 가졌죠. 흥미에서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탐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미래에는 경찰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시간을 바꾼 것이죠. 미래에는 경찰이 어떻게 되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도 경찰을 대신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나름의 판단을 내립니다. 분명히 과거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배웠는데 결국에는 미래의 인공지능까지 사고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 수학하고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보게 되었다라고까지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예전에 제가 적어줬던 문구입니다.
4.13 총선, 올해도 총선이 있는데요. 한 학생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근데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선거제도가 다르다. 왜 그럴까? 합리적인 선거제도는 없을까? 궁금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탐구를 하게 되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책으로 찾아보고 해서 이 친구는 완벽한 선거제도가 존재할까라는 것을 주제로 공부를 해보았다. 했더니 완전히 합리적인 선거제도란 수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이 에로우의 정리를 통해 밝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학과 사회가 융합된 융합인재인 거죠.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책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를 갖게 되는 거죠. 패턴을 찾는 추론적 방법을 3차 함수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 흥미를 가진 겁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해서 탐구를 진행을 했고 결국 다음과 같은 점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은 흥미입니다. 여기까지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는 좋은 방법들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나요? 네, 다르게 생각해라. 두 번째는 뭐였나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학 고수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리에 충실해라, 반복하고 연습해라,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해라, 믿음과 노력을 해라. 저는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라. 수업 시간에 종이와 연필을 이용해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되라.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단계에 맞는 학습 방법을 활용을 하고 개념을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해라. 4번째, 모든 것은 흥미에서 시작하며 흥미를 해결할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2차에 걸쳐 실시하라. 이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물론 그 제안의 뿌리에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틀렸지만 과정이 의미가 있다. 수학에서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최종적으로 시험에서는 결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공부를 할 때는 과정, 풀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틀린 답을 구했다 하더라도 내가 공부한 과정들이 의미가 있다. 성적은 낮지만 올라갈 수 있다. 성적은 낮지만 올라갈 수 있다. 분명히 수학 성적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3번째, 포기하지 않고 주문을 외우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주문을 마음속으로 외운다면 시험 칠 때 불안감을 조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직접 포기하지 않고라는 말을 해보게 시켜보십시오. 시험에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역할,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할 때 조언하기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조언을 해 주십시오. 좋은 조언으로는 앞서 얘기했던 포기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학습량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내용이 너무 어려워져서 많이 줄였습니다.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만한 양입니다. 실제로 매년 출제되는 수능의 경우에 문제 유형과 그리고 배열 순서까지 계속 비슷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EBS하고도 계속 연계가 되고 있고요. 제일 어려워하는 21번, 30번 문제, 2문제 말고는 대부분 정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일 경우 같이 고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진로 선택은 과정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어떤 수학 과목들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들을 부모님도 좀 아시고 같이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고요. 2학년에 올라가면 수학 1, 수학 2, 그리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런 선택 과목들이 있고 나아가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 과제 탐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과로 심화수학 1, 심화수학 2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일반 선택 과목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본인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배우겠지만 학교에서 다 개설이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상황에 따라서 개설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중에 수능에 나오는 과목들은 어떤 것일까요? 수능 시험 과목을 한번 보면은 현재 고3인 학생들은 수학 가형, 수학 나형으로 해서 가형의 경우에는 수학 1, 확률과 통계, 미적분을 실시를 하고 수학 나형의 경우에는 수학 1, 확률과 통계, 수학 2를 실시를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는 수학의 경우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뉩니다. 해서 수학 1과 수학 2는 필수 과목입니다. 수능에 반드시 나오고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수학 1과 수학 2는 필수로 깔아주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죠. 우리 자녀는 요 선택 과목 3개를 다 선택해서 들을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분 2개만 선택해서 들을 것인지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과 교육과정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학교에 고교 학점제로 인해서 수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짙게 색칠된 부분 지금 2학년 1학기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다른 과목과 같이 3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중에 확률과 통계를 1학기에 들을 학생은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에 가면 기하와 확률과 통계에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기하하고 확률과 통계를 포함해서 요 여러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1학기 때 확률과 통계를 들었어. 그러면 2학기 때 나는 기하를 선택할래.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3학년 올라가서 그러면 남은 미적분 요 과목을 1학기 때 들으면은 선택 과목 3가지를 다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날. 현재 고3의 경우 고교 프로파일 폐지한다. 이것은 학교 자기소개서입니다. 부모님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세 특, 모든 학생 기록 필수화. 올해부터죠. 아이들의 그 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세 특입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엎드려 있거나 또 참여를 하지 않고 소극적인 학생들은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교과세 특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현재 고2 교사 추천서 폐지된다. 교사 추천서보다는 생활기록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된다. 비교과 활동 대입 미반영. 시기별로 다 다르긴 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들을 명심을 하고 계속 꾸준히 해준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흥미를 갖고 그 흥미를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입시에 도움 주는 사이트 아롤이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입시 정보를 얻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무엇인가? 그 중에서 수학 관련 책을 찾아보니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입시에 도움을 주는 사이트 EBS 진단 코칭이라고 있습니다. EBS에 들어가면 수능 예측 검사, 학습 유형 검사, 진로 탐색 검사 이런 검사들이 무료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나서 고등학교 공부를 준비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11종류의 타인이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닮고 싶은 이상형이 되는 사람, 조언과 도움이 필요할 때 찾게 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11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친밀감과 존중감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는 사람. 학부모님들은 어떤 사람인지, 자녀에게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OECD에서 미래 역량에 필요한 것을 정리를 하고 대세코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대세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이 대세코 프로젝트를 EBS에서 한번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교육 대기획 6부작 그 중에서 5부 시험이라는 편에서 이 대세코 프로젝트를 직접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냐면 도구 활용 능력, 그리고 협동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이것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인데 이 필요한 역량을 누가 잘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평가자는 S전자 인사 담당자, 고려대 국문학 교수, 서울대 교육학 교수 이렇게 세 분이 평가를 맡았고 다양한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도 있었고요. 수능 만점 학생도 있었고요. 수능 9등급 학생도 있었고요. 연극 제작자인 학생도 있었고 영화 제작자, 예술대 학생, 앱 개발 학생, 시인 등 다양한 종류의 학생들을 대학생들을 모아서 대세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누가 1등을 했을까요? 평가에서 1등을 받은 학생은 수능 평균 9등급이었던 학생, 그리고 영화 제작자, 예술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이 테스트의 마지막에 서울대학교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평범하지 않다. 학부모님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믿고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불규칙하지만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수학적 성장을 지원하는 부모 되기 고등학교 수학 수업 이렇게 한다. 수학교사 김춘식이었습니다.